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의 진심인 여자 변미영 소장입니다. 저와 함께 이어서 2강 같이 보도록 할게요. 2강에서도 고객 만족 관리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고객 만족 관련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 만족 관련 이론으로는 크게 공정성 이론이 있습니다. 네, 공정성 이론이 있고, 그리고 기대 불일치 이론이 있어요. 기대 불일치 이론이 있고, 그리고 인지 부조화 이론이 있고, 기윈 이론이 있습니다. 총 4가지 이론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4가지 이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험에 고객 만족 관련 이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서 이 4가지 이론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 만족 관련 이론에서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정성 이론이랑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편입, 투입을 준거인의 그것과 계속적으로 비교해. 이거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핵심. 비교해. 양자 투입 산출물이 일치하면 만족하고, 이거죠. 자,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들어가는 뭐가 있죠? 인풋이 있겠죠? 인풋이 있습니다. 즉, 투입 요소가 있어요. 투입. 이 인풋 요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시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쓰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검색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정보 서칭도 하고 그런 에너지, 내가 들인 에너지 또는 그 제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이 이 인풋 요소라고 하면, 자, 인풋 대비 내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나서의 아웃풋이 있겠죠. 아웃풋, 산출.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 투입에서 산출 대비 일치하면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인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았어. 일치했어. 그럼 만족으로 이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것이 작으면 어때요? 편익 증대를 요구하거나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등의 투입을 더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족이 아니고 불만족되었을 때 또는 결과적으로 내가 작았을 때 자연히 어때요? 이 투입 요소를 감소시키게 되겠죠. 나중에는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이 크면 어때요? 노력을 더 하는 등 투입을 더 증대시킨다라는 거죠. 증대시킨다라는 건데, 이거예요. 쉽게 해서 공정성 이론은 개인의 교환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환은 뭐예요? 내가 돈을 주고 제품을 구입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죠. 이러한 교환에 있어서 투입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투입과 비교해서 자신의 성과를 최대화하려는 게 바로 이 공정성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입 대비 아웃풋이 크면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거지만 투입 대비 아웃풋이 적으면 불공정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거는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투입한 투입 비용에 대해서 이 아웃풋이 크다면 공정한 거죠. 네, 공정한 거고, 내가 투입 대비 아웃풋이 산출량이 적다면 불공정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덤스에 의해서 정립이 됐고요. 이 공정성 이론은 그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 뒤에 나오죠. 인지부조화 이론과 호만스 학자까지 여기서는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과 호만스의 교환 이론을 기초로 정립되었다. 인지부조화 이론을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도,
태도와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면 교환 이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보시면 돼요. give and take. 네, 내가 준 만큼 너도 나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내가 준 만큼 상대도 주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지 부조화 이론과 교환 이론을 기초로 정립이 되었다. 예전에는 이게 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좀 거의 출제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공정성 이론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애덤스는 공정성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도출 결과의 공정성 또는 절차상의 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공정성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좀 많이 출제가 되죠.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공정성, 애덤스가 제시한 공정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세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출 결과. 자, 여기 보시면 절차상의 공정성, 상호작용의 공정성이 있는데요. 결과죠, 결과. 네.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었느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입과 도출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투입, 도출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얘기해서 투입이죠, 투입과 도출에서 얼마만큼 이 도출에 있어서의 성과가 높았느냐, 도출에 있어서의 그 최종 결과에 있어서의 성과가 높았느냐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이 무엇을 얻었느냐의 개념인데, 아까 제가 이제 파스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제가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파스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도출 결과의 공정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파스타를 먹기 위해서 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스타 맛이 너무 좋았어. 결과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출에 대한 평가가 투입 대비 도출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되는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입 대비 성과가 높아야 어때요? 결과가 높아야 공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도출 결과의 공정성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고객의 그 요구라던가 니즈라던가 또는 얼마나 고객에게 기여했느냐, 또는 고객 요구대로의 그 서비스가 제공되었느냐, 또는 얼마나 그 기여를 했느냐, 기여의 정도, 그리고 얼마나 다른 고객과 비교했을 때 평등하게 제공이 되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요, 각각의 해당 요소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절차상의 공정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절차상의 공정성은 프로세스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도출 결과에 만족을 주는 요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유 정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죠. 이게 결과예요. 결과면 이 결과를 얻기 위한 뭐가 있죠? 과정이 있겠죠.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이 절차상의 공정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의 공정성, 절차상의 공정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의 수집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때요? 정보를 수집하겠죠. 근데 그 정보의 수집이 용이했느냐, 편리했느냐, 또는 그 정보가 정확했느냐,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신념이라던가 의사결정자의 정보 사용 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바로 절차상의 공정성인데, 의사결정 영향력에 대한 신념이라는 거는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죠. 그 제품에 대해서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 사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거죠. 동일한 제품이라도 어때요? 동일한 제품이라도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동일한 제품이라도 왜 그 제품을 구입했는지 그 원인이라던가 이유에 따라서 어때요? 그게 다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과정이라고 본다. 그 제품 사용에 있어서 원인, 이유, 이것도 어때요?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절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호작용 공정성은 말 그대로 직원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상호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두 사람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나오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은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접점에서 고객과 직원 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인카운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거는 뭔가 접점에서 직원과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공정했느냐, 공정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적인 측면과 그 물질적, 기계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가끔 뭐 시험에 상호작용 공정성은 뭐 인간적인 측면만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인간적인 측면, 즉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리고 어때요? 기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키오스크 같은 거 있죠. 요새는 뭐 식당이라던가 뭐 또는 커피숍을 가도 다 어때요? 키오스크로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렇게 기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공정성의 요소로는 흥미, 존경, 정직, 예의, 의사소통의 방식, 우호적인 정도 이런 부분들이 상호작용의 공정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요소 있죠. 요소.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건드려지기 때문에 각각 어떤 요소가 해당되는지를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공정성의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다음 여기 보시면,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자, 도출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란 최종 결과,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고 절차상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적인, 프로세스적인 측면이다. 프로세스적인 측면인 거고, 상호작용 공정성도요, 어떻게 보면 이 결과를 결정짓는 이 과정인데, 이거는 프로세스가 아니고, 어때요? 이제 people, 사람인 거죠, 사람. 인적인 거죠, 인적 요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 이거는 사람의 인적 요소, people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기대 불일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대 불일치 이론은 여기서는 시험에 자주 건드려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박스 내용. 네, 박스. 이 박스 내용인데 부정적 불일치, 그리고 단순 일치, 긍정적 불일치 이 요소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사례형으로 좀 많이 건드려졌던 부분인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 기대 불일치 이론이란 고객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성과와 기대 간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만족과 불만족은 성과와 기대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는 항상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에 나름대로 기대를 합니다. 물론 그 기대는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구전에 의해서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기업의 홍보, 광고, 마케팅에 의해서도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 내가 그 기대 대비 성과의 차이인데 기대 대비 성과요. 기대 대비 성과에서 자, 기대가 높았으면 뭐죠? 부정적 불일치가 돼요. 즉 고객 불만이 야기되는 거죠. 고객 불만은 부정적 불일치인 거죠. 부정적 불일치이고 기대 대비 성과가 동일했어요. 동일했다면 고객은 만족하는 거죠. 만족합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 그냥 일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 일치했다. 근데 기대 대비 성과의 그 차이에서 보면 성과가 더 높은 거예요. 성과가 더 높아. 자, 성과가 더 높으면 고객은 어때요? 만족을 넘어서서 감동을 하게 되더라.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 불일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고객 만족이라고 많이 하지만 어때요? 이제는 고객 만족이 아니고 그 넘어서는 고객 감동이라고 많이 하죠. 고객 감동을 시켜야 된다. 뭐 고객 졸도를 시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불일치 이론은 올리버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대와 뭐 불일치가 모든 만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 보시면 기대와 성과의 불일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기대한 대로 어때요?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 정도의 서비스는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어때요? 그게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별개인 거죠. 기대와 성과는 별개다. 그래서 독립적인 관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이제 기대 불일치 이론에 근거한 성과 판단 연구 이론으로는 뭐 대조 이론이 있고 그리고 비교 수준 이론이 있고 인지적 불협화 이론이 있고 뭐 동화 대조 이론이 있고 일반화된 부정성 이론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지 부조화 이론은 보시면 사람이 두 가지 뭐예요? 태도와 행동이죠. 태도와 행동이 모순되는 인지 요소를 가질 때 사람들은 어때요? 이러한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지적 불균형 상태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심리적 긴장을 유발시키죠. 유발시킴으로써 이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여 인지 조화, 인지 협화를 얻는 것이 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바람직한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거죠. 의도와 행동. 의도와 행동이 반대되는 거죠. 반대. 모순되는 인지 요소를 가졌을 때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친구들에게 나는 매주 그 자원봉사를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봉사를 간다라고 친구들에게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다 소문을 내놨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친구들을 만나서 난 무조건 매주 토요일 날 봉사활동을 간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를 못 가게 된 거죠.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괜히 친구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고 난 분명히 가는데 거짓말을 한 것 같고 근데 나는 못 가게 되는 거고 즉 태도와 이 행동이 일치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되게 불편한 감정을 겪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람들은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인지 부조화를 극복해서 인지 협파로 얻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래는 진짜 매주 토요일 날 봉사활동을 가거든데 내가 정말 다음 주에 정말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업무가 있는 거야. 꼭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진짜 못 가게 됐어.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
그 내 생계와도 연관이 되잖아. 이건 못 가. 그래서 그냥 2주 후에 가기로 했어. 라고 어떻게 보면은 신고인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못 간 이유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합리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본인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편해지는 거죠. 그 시험에, 이솝 우화에 신포도 이야기가 이 사례로, 신포도 이야기가 이 사례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여우가, 어때요? 여우가 막 길을 가다가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여. 막 입에 막 침이 막 고여. 이게 포도 얘기만 해도 막 침이 고이죠. 그래서 그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포도를 먹어야 먹지 못해요. 못 먹죠. 결국에는 그 포도를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포기하고 딱 가면서 여우가 한마디 하죠. 저 포도는 실 거야. 실 거야. 네. 그게 뭐예요? 합리화죠, 합리화. 그럼으로써 어때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협화. 인지 부조화를 겪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협화로 그거를 돌려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 이론이다. 이건 페스팅거가 제시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윈 이론이 있습니다. 기윈 이론이 있는데, 자, 기윈 이론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한 이론이 바로 기윈 이론이에요. 기윈 이론은. 왜 제가 이런 행동을 했지? 왜?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한번 쭉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윈 이론이랑 그 원인이 그 사람의 행동이 내부적인 것인지 외부적인 것인지 그 판단을 제공해 주는데 크게 외적 기윈과 내적 기윈으로 설명될 수가 있죠. 그래서 외적 기윈, 그 행동의 원인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내적 요인이라는 거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질, 성격, 특성, 태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각각의 해당 사항을 꼭 숙지를 해주세요. 자, 외적 기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외부 환경,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분이라던가 또는 뭐 선호도, 바람, 난이도, 운수, 역할, 일의 성격 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적 기위는 주로 이제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발적인 거, 우발적인 사건이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뭐 상황이 우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 순간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분.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왜 기분 선호도가,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 이 선호도가 왜 이게 외적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기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 내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 우리 드라이브 하면서 벚꽃 보면서 기분 전환하러 가자. 그럼 기분이 풀리죠. 이게 다 어때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풀려지는 거죠. 상황에 의해서 기분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은 외적 기인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이 선호도를 갖는 거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좋다 나쁘다 라는 그 선호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건 좋아 이건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내가 자라왔던 환경, 교육, 문화, 가정, 환경,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 요인은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충분히 변화 가능하다. 변화 가능. 이 외적 기인은 충분히 어때요? 변화 가능한 요인이다. 변화가 가능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는데 이제 내적 기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이라던가 또는 그 태도 등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 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내 노력하에 정말 열심히 하면 그 능력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그게 확 변하나요? 보통 저 사람 참 일을 잘해. 잘한 사람은 좀 처음부터 잘한 경향이 많아요. 근데 쟤는 정말 일을 못해.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처음부터 일을 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도요. 일반적으로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합니다. 꾸준하게. 근데 또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태도 같은 거죠. 그 사람의 태도도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하기보다는 좀 개인의 성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하지 않는 그런 고정적 지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내적 기인은 약간 지속성을 지니는 요소라고 보면 돼요. 지속성을 지니는 요소다. 그래서 성격 같은 것도 어때요? 성격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 얘는 성격이 변덕가서 여기저기 다 변해.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성격도 어때요?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 의도, 노력, 태도, 성격 이런 것들은 어때요?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좀 본래 가지고 있는 기질, 특성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적 기윈과 내적 기윈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윈 이론을 결정하는 요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윈 이론을 결정하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먼저 차별성, 일치성. 일치성은 우리가 합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성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일관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하나하나의 여러분들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차별성이라는 거는 개인의 행동이 다양한 상황이에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이거죠.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차별성이죠. 차별성. 만약에 예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정말 어떤 모든 상황에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모든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또는 그냥 어느 한 상황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거짓말을 안 하다가 어느 한 특정 상황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 보시면 내가 다양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다양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그냥 성격이에요. 성격.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죠? 내적 기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나는 그냥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이고 내 이 거짓말을 잘하는 건 내 성격이고 이거는 뭐예요? 내적 기윈인 거죠. 내적 기윈. 근데 내가 어느 한 특정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 기윈이 되는 거예요. 외적 기윈. 네, 외적 기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 순간을
뭔가 모면하기 위해서 이 순간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 기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차별성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치성이라는 거는 이제 합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사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는 또 합의성. 이게 전자칠판이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 것 같아. 합의성. 자, 이거죠. 유사한 상황.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면, 물론 이 사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의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그냥 제가 사례를 드는 거예요. 9시까지 제가 출근을 합니다. 모 회사에서, 모 부서에서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한 4명 있다고 쳐요. 4명. 근데 이 4명이 그럼 어때요? 내가 만약 A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유사한 상황이에요. A라는 부서에서 4명이 일을 하는 거죠. 유사한 상황인 거죠. 유사한 상황. 이 유사한 상황에서 이 4명이 9시까지 출근인데 한 명은 9시 10분에 오고, 한 명은 9시 5분에 오고, 한 명은 9시 20분에 오고, 한 명은 9시 25분에 오고, 다 늦는 거예요, 매일. 자, 늦었을 때, 그러면 일치성이 이거는 자, 같은 부서에서 이 4명의 직원이 모두 어때요? 지각을 하는 거예요. 지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때? 이거는, 나의 내적 귀인이 아니고요. 내적 귀인이 아니고, 외적 기인이에요. 외적 기인. 왜냐면 이 4명이 모두 게을러서 지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너무 멀어서, 또 어떤 사람은 차가 없어. 차가 별로 이렇게 출근하는 차가 별로 없어서. 물론 각자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지만 이 4사람이 다 게을러서라기보다는 뭔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지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치성이 이거는 이제 높은 거죠. 높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적 기운이라고 해요. 뭔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 유사한 우리 같은 부서의 4명이 모두 지각을 해. 근데 우리 같은 부서에서 나만 지각을 하는 거예요. 4명은 다 빨리 와. 3명은 다 빨리 오는데 나만 지각을 해요. 매일. 그러면은 이거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고 내가 늦잠꾸러기, 게을러서 그런 거죠. 내 개인의 성격적인 특질로 인해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적 귀인인 거죠. 내적 귀인. 네, 내적 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나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내가 지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와. 그럼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귀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지속성이라는 거는 개인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특정 행동을 하는가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아까 우리 거짓말 했죠. 거짓말로 한번 해볼게요. 거짓말. 내가 거짓말을 그냥 꾸준하게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지속성이 있는 거죠. 자, 일관성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적 기윈이에요. 내적 기윈.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그거는 뭐예요? 나는 거짓말쟁이인 거죠. 거짓말쟁이. 그래서 내적 귀인이다. 근데 이것도 내가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좀 하다가 그냥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뭔가 환경이 그래서 이때만 거짓말을 했나 보구나 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외적 기인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는 원래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 교인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때만 그냥 내가 한 이틀 정도 거짓말 하다 말아. 그럼 그 이틀 정도에 뭔가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뭔가 상황이 그래서 거짓말을 했나 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황에 의한 그냥 외적 기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윈 결정 이론, 차별성, 일치성, 그리고 지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는 다 되셨죠?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볼게요. 자, 원어가 제시한 세 가지 기윈 이론이 있어요. 자, 세 가지 기윈 이론이 있는데, 자, 여기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가 인과성의 위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고, 통제성이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 큰 항목을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뭐 원어가 제시한 기윈 이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또 각각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인과성의 위치입니다. 인과성의 위치. 자, 인과성의 위치는 서비스 실패 원인이 이거죠. 실패에 대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지 혹은 상대에게 있는지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상대에게 있는지 이거를 찾는 거죠. 찾는 거로 고객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뭐를 요구하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아, 그 실패가 상대에게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떳떳하게 사과하세요. 보상해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커피숍을 갔어요. 호텔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 있는 그 직원이 실수로 커피를 서빙을 하다가 내 옷에 흘린 거예요. 제가 이랬을 때, 아, 이 실패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는 거죠. 제가 그랬을 때, 어때요? 고객은 화가 나서, 아, 제가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거 빨리 드라이 해주시라고. 어때요? 사과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커피 이제 숍에 갔는데 직원이 왔어요. 근데 내가 직원이 커피를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그 순간 내가 갑자기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커피가 나에게 딱 이렇게 내 옷에 묻은 거죠. 내 옷에 튄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실수가 서비스 제공자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내가 아유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라고 좀 더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직원에게 사과라던가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과성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실패 원인이 상대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를 추론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안정성 볼게요. 안정성. 실수가 일시적인 것인지, 네, 실수가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영구적인 것인지 반복적인 것인지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자동차를 구입을 해도 얼마 안 돼서 막 시동이 자주 꺼지는 거예요. 만약 한 번으로 꺼졌으면 아 이건 뭔가 내가 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주 시동이 꺼져요. 그럼 그 실수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아 이건 분명히 그 기업, 그 차를 만드는 기업에 있어. 그럼 나는 어때요? 당연히 AS를 받거나 또는 뭐 새 차로 좀 달라고 하거나 하겠죠. 이렇게 실수가 일시적인 건지 영구적인 건지를 따라서 그 원인을 찾는 거. 이게 바로 안정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수가 반복적이거나 영구적이다. 그럼 안정성이 높은 거죠. 다음 통제성이라는 거는 원인이 의도적인 것인지 의도적인 것이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의도적인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를 추론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정말 그 봄이 돼서 마음이 막 살랑살랑거려. 그래서 정말 친구랑 제주도를 가기로 한 거야. 야, 우리 그 제주도에 벚꽃놀이 하러 가자. 그래서 티켓을 끊어서 딱 공항에 갔습니다. 정말 들뜬 막 설레는 마음으로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서 딱 제주공항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2시 비행기예요. 2시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물론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오는 길에 막 비가 왔거든요. 벚꽃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왔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막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치는데 2시인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원인이 의도적인 거예요? 비의도적인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못 뜨는 거는 비의도적인 것, 즉 공항에서도 그건 어때요? 항공사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1시간 반 기다렸다가 3시 반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갔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거기에 항의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분명히 2시 비행인데 왜 1시간 반이나 지연됩니까? 바쁜 사람인데 빨리 그 제주도 벚꽃놀이 가야 되는데 하고 따질 수 있나요? 없죠. 왜? 그것도 공항, 항공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통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반대로 제주도를 가는데 비행기가 이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비행기의 안에 자체 몸 결함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그죠? 그 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못 뜬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실패 원인이 어때요? 의도적인 거예요? 비의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어때요? 그 항공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못해서 비행기가 안 뜬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고객들이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겠죠. 아니, 도대체 이놈의 항공사는 도대체 어떻게 비행기를 정비했길래 비행기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 지금 2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출발을 못하게 만드냐고.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화가 나서 보상, 환불을 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냐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추론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통제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기후인 이론, 인과성의 위치, 안정성, 통제성, 그 각각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만족 관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만족 관리 역사, 고객만족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크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1980년대는 이런 고객 만족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좀 일어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80년대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양 칼슨 회장이 뭐를 도입하죠? 이 MOT죠. MOT를 경영에 실제 적용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1980년대인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소니사, 이 부분도 자주 건드려지는 지문이죠. 일본의 소니사에서 고객만족 경영을 도입한다. 이때가 198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 80년대가 좀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1980년대는 고객 만족 관리에 있어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양 칼슨 회장이 그 MOT를 기업 경영에 도입하는 시대이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때요? 소니사가 고객 만족 경영을 도입하는 시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 만족 관리가 좀 본격화돼 붐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90년대예요. 90년대인데 어떻게 보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LG에서 92년도에 고객 만족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신경영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 이 CS 고객 만족이 어때요? 기업에서 이제 확장돼서 민간이라던가 또는 공기업의 대부분의 그런 기업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와서는 업종 불문, 업종과 상관없이 거의 이제 대부분의 모든 그런 그 기업에서 CS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에는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 도입이 되었다면 2000년대에 와서는 업종 불문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고객 만족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 순으로 좀 큰 흐름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